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건강 정보와 최신 치료 지견 등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연세산돌병원의 대표 원장 김병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거라고 믿고,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요즘은 제가 경추 디스크랑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인사도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 6시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인사 부탁드리겠고,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좋으니까 좀 댓글이라든지 또 저희 비욘디 홈페이지나 메일 통해서도 접수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유튜브 채널인 산돌TV도 있거든요. 연세산돌병원이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같은 내용의 또 라이브 방송도 편집돼서 나오는 거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대환영이고요.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또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나왔던 이야기인 거예요. 예, 경추 질환인 대표적인 목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고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있었거든요. 네, 감자칩 매니아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감자칩 매니아님. 저도 감자칩 매니아인데. 예. 감자칩 좋아합니다. 예. 그래갖고 예전에는 그 저거 있잖아요. 그 빨간 통에 들어가 있는 거. 유튜브니까 상표명 얘기해도 되나? 프링글스. 네. 그거 예전에 엄청 좋아해 가지고 많이 먹었었죠. 근데 한 번 먹고 체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또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예. 감자칩 매니아님 목이 결리고 불편한 때가 많아서 잘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자칩 매니아님 약간 조금 심오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중에 일부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앞에 인트로에 잡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한번 또 그렇게 댓글도 남겨 주시거나 요청도 있었어요. 그냥 "앞에는 좀 인사는 그만하시고 본론을 빨리 얘기해 달라." 예,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네. 구로마요 님 감사하고요. 그분의 생각이 갑자기 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목 디스크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은 내시경 수술이 어떠한지입니다. 저희 방송 일정은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안디옥교회 홍승선 목사님이 들어오셨네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하고 주셨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카톡창이래 대화창으로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왜 이게 뭘까요? 네. 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네. 뭐 다들 연상하시겠지만 오늘 이야기 내시경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맞습니다. 내시경 장비예요. 그래서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내시경이 있기는 있는데 예, 이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단일공 내시경이 주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척추 내시경 뭐 거의 기법이나 테크닉적인 면이나 발달사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형태의 것들을 써요. 매일매일 이휴일은 그 에어 컴프레셔라고 했는데요. 에어 컴프레셔 병원에서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어 기구가 디테일한 것들이 많아서 에어 컴프레셔로 안에를 닦아내기도 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에어 컴프레셔는 뒤에 이제 줄이 달려 있죠. 그래서 기계가 달려 있어서 누르면 칙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예. 저희가 등산로에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에어 컴프레셔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뭐다? 척추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이기 때문에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척추 내시경으로 그러면 의사들은 도대체 뭘 하냐? 바로 채소 침습 수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 침습 수술이라는 거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대 의학에서는 거의 하나의 분야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채소 침습 수술인 복강경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기구들이. 그래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기구들이 손 대신에 잡아주고 그다음에 안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카메라하고 기구가 다 들어가는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계속적인 발전을 해왔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채소 침습 수술이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 MIS라고도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 의학 전반에 걸쳐서 현재와 미래의 수술이라고 하는 치료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외과 의사라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외과적인 영역의 수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 의학은 아마 이 두 가지 치료는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물 치료는 기전을 이해하고 타겟 세러피를 하는 표적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외과적인 절제술은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우리가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주변의 구조물은 다 살려주고 딱 제거할 병변만 없애버리는 그러한 게 앞으로의 수술의 방향성이고 줄곧 계속 그래 왔었고요, 예전부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개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의료 광학 정밀기기의 발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고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첨단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척추 수술도 이제 내시경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내시경 장비를 가져와서 막 언박싱 방송도 비욘디에서 예전에 했었어요. 한번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고 어떠한 건지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시경 수술의 역사를 아주 짧게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시경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발전 중에 있고 원래는 이제 내시경 수술 자체가 접근 방식이 달랐었어요. 개방형 수술하고 다른 형태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시경도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PEAD 같은 내시경은 이게 옆구리로 들어가는 내시경이에요. 그게 이제 1 세대에 가까운 내시경인데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협착증이라든지 전방전이증, 추간공 협착 이런 거는 쪼끔 치료가 좀 어려웠고 목 디스크 치료는 좀 챌린지블하거나 아니면은 잘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내시경 치료가 2 세대, 3 세대 이렇게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게 되었냐? 이제 대부분의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허리뿐만이 아니라 등도 이제 수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목은 당연히 수술을 하고 있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유압술, 나사를 막는 핀 고정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적인 발전으로 향후 방향성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가 저희 학회 내외에서도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 디스크 협착증 이런 거는 내시경 수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하지만 요걸 하기 전에 있어서 매번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니니까 목 디스크랑 목 협착증이랑 어떠한 병인지 간단하게 훑어봐야 되겠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 아마 이 목 디스크 협착증 들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서 원장님이 질문을 주신 걸 보면 "목 옆으로 어깨 팔까지 아픈데 목에서 나오는 병인가요?"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목에서부터 어깨 하고는 팔까지 쭉 내려가면서 나오는 통증.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 디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병이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라고 그래서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목 디스크나 목 협착증에서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자, 그러면 목 디스크랑 목 협착증 어떠한 부분이 비슷하고 다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두 질환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허리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방전이증, 분리성 전방전이증 이런 병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쪼끔씩 다르게 다루는 경우도 있고 추간공 협착증 이런 것들도 뭐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허리 질환을 나눌 때는 보통 디스크랑 협착을 많이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목은 약간 유사해요. 그래서 목 디스크하고 목 협착증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이고 치료도 거의 유사하고 증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구별이 잘 안 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 디스크랑 목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이게 척추뼈잖아요. 여기에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서 뼈랑 뼈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 사이에 공간을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일단 와요, 디스크에. 그래서 디스크가 어느 정도 손상이 오거나 퇴행성 병변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주위가 디스크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스스로 또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러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손발에 굳은 살이 생기듯이 굳은 살이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 딱딱한 조직이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딱딱한 굳은 살이 신경을 또 누르게 되겠죠. 그게 바로 협착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디스크랑 협착증이 목은 허리뼈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역할을 해 주고 있어서 디스크 퇴행성 변화와 협착증이 동시에 잘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 디스크랑 목 협착증을 같은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굳이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허리 디스크처럼 목 디스크는 디스크에 병변이 생겨서 신경뿌리를 누르는 거고 목 협착증은 허리의 협착증과 마찬가지로 척추관에 추간공에 병변이 발생을 해서 누르는 게 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전은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랑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디스크 퇴행과 더불어서 협착증도 생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 자체는 지금 우리 시청자 질문에서 봤던 것처럼 뒷목 통증, 상지 방사통, 발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통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인 거고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 자극을 받아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진단하려면 어떠한 장비가 필요할까요? MRI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오리카에 씨 님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 디스크에서 목 디스크 MRI, 목 협착증 MRI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목 관련 MRI가 두 가지 있고 목에는 MRA 검사는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걸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목 디스크 MRI랑 목 협착증 MRI랑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목을 우리가 경추 MRI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구별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을 낼 때 의사가 C스파인 MRI 그게 바로 경추 MRI고 넥 MRI, 목 MRI라는 건데 두 가지가 조금은 다르게 이루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MRI라는 거는 정밀도랑 포커스를 맞추는 거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일에 이제 목에 있는 척추뼈인 경추를 중심으로 해서 찍게 되면은 경추 MRI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목 디스크랑 목 협착증이 모두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안에 있는 뼈 말고요. 디스크 말고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림프절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갑상선도 있죠. 기관 이 앞쪽에 식도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연부 조직을. 그때는 아무래도 MRI의 초점과 포커스를 신경하고 디스크하고 이 경추, 목 척추뼈에다가 맞추지 않고 바깥쪽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는 사실상은 목 MRI라고 말해도 됩니다. 예. 조금 다르죠.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희 비욘디 TV 카메라도 저를 초점을 두고 있고 제가 보이고요. 뒤에 있는 사진은 약간 초점이 흐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경추 MRI를 찍으면 이 화면 전체가 목인데 그중에 경추뼈 가장 중심에 있는 목 디스크랑 신경 통로를 딱 찍는 거예요. 저거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목 MRI 찍어서 전반적인 바깥쪽을 다 보여주려면 뒤쪽까지 초점을 다 맞추어서 포함시켜 가지고 바깥쪽이 잘 보이게끔 찍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리카이 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협착증 MRI랑 디스크 MRI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또 주셨는데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MRI는 그럼 따로 있을까요? 아니죠. 허리 디스크 MRI랑 허리 협착증 MRI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요추 MRI, 허리뼈 MRI를 찍게 되면은 그 안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병원들마다 MRI의 시퀀스라고 하는 게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 MRI 규정은 4가지 컷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T1, T2를 옆면과 단면도를 포함해서 디스크 스페이스를 일정한 간격을 꼭 찍어서 포함시키는 최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찍는 경우가 있어요. 추간공 컷을 추가한다든지 마일로금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T2 MRI에서 지방 강조 현상을 줄여서 팻 서프레션이라고 하거든요. 지방 신호 강도를 죽여 가지고 저하시켜서 찍는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기법들이 감별 진단을 위해서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들마다 MRI의 정밀도와 장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대로 계속 가면 우리 방송을 못 하고 이 MRI 얘기만 하다 끝나니까 제가 다음에 MRI 얘기도 한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방송을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RA는 저희가 척추관에서는 척추 질환을 볼 때 보는 것은 아니고 머리 MRI를 찍을 때 MRI 검사를 다른 기법으로 뽑아내서 찍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리카이 씨님의 질문을 여기까지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본론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7분이 돼버렸어요.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너무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목 MRI를 검사하게 되면 경추 MRI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디스크 협착증은 진단이 가능하고 목 디스크랑 목 협착증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과 공통 분모가 커서 질환 자체가 병을 일으키는 기전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각각의 신경 뿌리들이 신경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증상들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신경 뿌리들이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피부 분절에 분포하는 감각의 영역이 좀 달라요. 자, 보면 지금 손바닥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손바닥에서 어떤 것이냐면은 엄지에 들어가는 것이 C6번, 이 경추 6번이라는 거고 요 두 손가락은 몇 번으로 되어 있죠? C7번, 경추 7번. 요렇게는 경추 8번. 이런 형태의 감각 분포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뒤통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도 보면은 C2번, C3번, C4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1번 뼈가 머리뼈 쪽에 가깝거든요. 머리뼈 쪽에 가까운 위쪽, 머리뼈 쪽에 가까운 디스크는 두통이나 뒤통수 통증하고 연관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어깨 쪽, 날개뼈 쪽 등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그쪽 통증과 연관성이 있구나. 그래서 날개 쭉지 통증이나 이런 것도 디스크하고 연관성이 있겠구나. 팔까지 내려가면은 어떻죠? 6, 7, 8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5, 6번, 6, 7번, 7번 흉추 1번 디스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런 경추신경의 감각 분포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이게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조금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의 병변이 얼마만큼 어떻게 눌리느냐에 따라서도 피부 분절은 좀 바뀔 수는 있는데 대체적인 경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또한 신경 뿌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이 시작되는 척수라고 하는 큰 신경 줄기도 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사지마비도 발생할 수 있고 하반신 마비도 발생할 수 있고 보행 장애, 대소변 장애, 갖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되었든 협착증이 되었든 척수를 직접 누르면 척수 손상도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면서 내시경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볼게요. 실제 사례와 더불어서 내시경 수술에 대한 내용을 하고 우리 시청자 질문은 뒤에서 제가 다 상세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인데 67세 남자 환자예요. 뒷목 통증이고 왼쪽 어깨부터 손끝까지 저림이고 좌측에 2-3번 손가락에 감각이 떨어지면서 마비가 오고 저림이 온다는 거예요. 쥐는 힘도 약해지고 이런 마비감을 느끼는 건 2주 정도 되었고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은 2 개월 전부터 타병원에서 치료를 한 거예요. 자, 2-3번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자, 몇 번 신경인지 댓글에 남겨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배웠잖아요. 몇 번 신경일까요? 자, 이학적인 검사를 해 봤어요. 예, 의사들이 와서 목도 돌려보고 요 해머 같은 거 탁탁 쳐 보기도 하고 손도 또 튕기기도 하고 몇 가지 검사를 쭉 해 보았더니 스펄링이라고 하는 검사에서 의미 있는 게 나왔고 어 핸드 그립 손도 힘도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퍼링이라고 하는 검사는 뭐냐면은 이렇게 목을 이렇게 옆으로 해 가지고 눌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추 추간공이 자극을 받거나 튀어나온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증상이 쫙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로 경추 디스크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5-6번 이하의 디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팔저림이 많이 발생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들고 오시기도 해요, 너무 심할 때는. 왜? 이게 좀 덜 저려요. 내려놓게 되면은 압력이 증가하면서 더 아파해서 요러고 들고 들어오시면 '아 목 디스크겠구나.' 그리고 못 올린대. 그러면은 '아 어깨이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변이 여러 가지면 또 이런 검사에서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경추신경의 감각 분포를 한번 더 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몇 번이죠? C 7번. 경추 7번 신경인 거예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6-7번 이런 디스크하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 보게 되겠죠. 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봤어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구멍은 다 잘 보여요. 동그랗게 보이는 요게 추간공이라고 하는 척추 사이의 구멍인데 디스크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6-7 번에 약간 돌출 부위는 있어요. 요 부위거든요. 자, 그러면은 방사통이 있으니까 MRI를 찍어 봐야 되겠죠. MRI 찍어 봤더니 어땠어요? 여기가 뒤통수이고 여기가 턱이거든요. 이쪽이 뒷목이고요. 여기 디스크가 있단 말이죠. 여기 신경이 쭉 따라가고 있고 만일 큰 디스크가 터졌으면 뭐가 팍 나왔겠죠.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 허리 디스크는 굉장히 큰 조각도 발견되는데 목 디스크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목 디스크에서도 지금 화면에서 보일 만큼 커다란 조각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허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살짝살짝 튀어나온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선 더 자세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추간공 쪽으로 MRI 촬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찍어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더니 요 구멍이 막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요건 뭐냐면은 그전에 찍었던 MRI는 그냥 옆면에서 찍었던 거고 요거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환자의 증상이 왼쪽이었으니까 이건 왼쪽 추간공 컷이겠죠. 그럼 그 추간공 컷, 추간공 뷰라고도 하는데 여기 구멍이 좁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뭘 좁아졌다는 거야? 라고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제가 화살 표시한 데 구멍은 신경이 그래도 잘 보이죠. 가운데에 동그라미가 있고 주위에 하얀 테두리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점점 내려오다가 까맣게 보이는 데가 있죠. 거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쪼끔씩 내려오면 다시 동그라미랑 하얀 테두리가 다 보이죠. 이게 바로 추간공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6 번, 7 번에 좌측 추간공이 빨갛게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많이 막힌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이 위에 있는 구멍들하고 아래쪽 거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까맣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추간공이 막힌 겁니다.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거는 디스크가 생기면서 막히게 돼요. 그래서 디스크가 닳고 그쪽으로 웃자라거나 골격을 형성하면서 혹은 작은 조각이 나오면서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환자분은 내시경적으로 그 부분을 깎아서 넓혀주는 수술을 받은 거고 내시경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6 번 이제 뼈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추간공이에요. 요게 신경이고 이쪽으로 자라난 추간공 인대와 디스크 조각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쪽을 감압해 주는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요걸 다 깎아내 주게 되면 이렇게 7번 신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6 번과 7번 사이에서 신경 통로가 넓어져서 낑겨 있던 신경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내시경적인 치료가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으로 또 보면은 구멍을 하나 뚫어서 여기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간 거죠. 수술이 끝난 다음에 배에까를 넣어 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환자분도 상당히 왼쪽 방사통이 호전되고 쥐는 힘도 정상화됐어요. 손끝에 약간의 저림만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경추 내시경이 일반적인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좋은 점은 한쪽 통증만 있고 구멍 하나를 깎아서 넓혀 주는데 그냥 피부도 한 구멍만 절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근육 손상과 인대 손상이 가장 미니멀하다는 거예요. 가장 최소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시경이 있기 전에도 키홀 서저리라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이 있었는데 그 구멍을 보기 위해서 피부나 근육의 절개가 굉장히 컸어요. 마치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구덩이를 막 파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구덩이를 막 파다 보면 요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가 얼마나 넓게 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덩이를 넓게 파다 보니까 안에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파괴되는 인대와 근육과 연부 조직의 손상이 너무 컸는데 지금은 내시경 장비가 있으니까 마치 그냥 시추하듯이 구멍을 뚫어 갖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키홀 수술을 할 때에는 내시경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환자 사례를 한번 더 보면서 볼게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랑 이번 환자분이 뭐가 다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5세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55세 남자 환자분이고 오른쪽 어깨부터 손끝까지 저리고 통증이 심해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했어요. 이분은 젓가락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손이 이렇게 저리면 감각이 떨어지니까 미세한 조작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핸드폰 이렇게 글씨 쓰는 것도 좀 힘들고 나중에 글 쓰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그럽니다. 5년 전에 목 시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력은 5년 정도 된 거고 사실 이 병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고 시술을 받고 그때는 또 좋아졌다가 다시 또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주사도 여러 번 맞았는데 안 되겠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술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병원들마다 이야기가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엑스레이랑 MRI를 볼까요? 엑스레이상에서 보면은
목이 약간 거북목이죠. 앞쪽으로 조금 구부러져 있는 형태가 있고 마디마디가 굉장히 좁고 골극, 뼈가 많이 웃자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5 번, 6 번, 6 번, 7번 그리고 7 번과 흉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굉장히 좁고 골극이 많이 형성된 거죠. 추간공 쪽으로 MRI를 포함해서 경추 MRI를 다각도로 6 시리즈에 걸쳐서 쭉 찍어 봤어요, 정밀하게. 그랬더니 구멍이 한 개만 막힌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막힌 거죠. 오른쪽으로 5 번과 6번 사이 구멍도 막히고 6 번과 7번 사이 구멍도 막히고 경추 7 번과 흉추 1번 사이도 막힌 거예요. 세 구멍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표시된 이 빨간 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막힌 곳이라고 보면 돼요. 자, 모형을 가지고 보면 5번 뼈, 6번 뼈, 7번 뼈, 흉추 1번 뼈잖아요. 5 번과 6번 사이에 6번 신경이 지나가고 6 번과 7번 사이에는 7번 신경이, 7 번과 흉추 2번 사이에는 8번 신경이 지나가니까 요 세 개가 모두 자극을 받으니까 손 전체가 자극을 받게 되고 이 손 전체의 감각이 떨어지고 마비가 오니까 젓가락질도 힘들고 글씨 쓸 때도 이상하고 뭔가 잘 졌는지 안 지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했어요. "돈을 잘못 쓰겠다." 예. 예전에는 그런 환자들이 엄청 많아서 진료실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 하나였어요. 목 디스크 환자, 목 협착증 환자들이. 딴 건 다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대요. 요즘 카드가 많으니까 환자분들이 돈 세는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분리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감각이 떨어지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병변의 특성상 고민거리가 의사한테 많이 생겨요. 왜냐면 세 군데가 막혔잖아요. 그리고 디스크가 다 닳아서 주저앉아. 자, 그러면 앞쪽으로 수술을 해서 세 개를 다 한다? 그럼 굉장히 헤비해요. 의사 입장에서도 앞쪽으로 세 개를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데 보통 앞쪽으로는 한 개 아니면 두 군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세 군데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수술의 범위도 좀 크고 수술을 할 때 좀 힘들어요. 절개의 범위도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뒤로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뒤로 하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다 좋은데 뒤쪽으로 절개창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목은 뒤쪽에 사용하는 근육이 목의 안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거북목이 심화되거나 후만증 변성이 생길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간의 거북목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서 절개를 해서 후궁 성형술을 해 준다. 그러면 환자가 저린 건 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뒷목 통증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시경이 있기 전에 했던 키홀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3 개를 하기는 어렵고 키홀을 3 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절개창의 크기는 이만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개방형 수술로는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자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에도 앞쪽과 뒤쪽으로 2번 한다고도 얘기하고 한 번에 2 번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는 이런 환자한테 있어서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이 3 개의 신경을 모두 감압을 해야 되겠죠. 6 번, 7 번, 8 번을. 그러면 내시경을 통해서 구멍을 3 개를 뚫어서 한 구멍당 하나씩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경우는 구멍을 하나를 통해서 2 개를 뚫기도 해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구멍 하나로 3 개를 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스탠다드하게 병변 하나당 하나의 단일공이기 때문에 3 가지 구멍을 뚫어서 피부 절개가 이루어져서 보는 겁니다. 그중에서 한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8번 신경이죠. 경추 7 번하고 흉추 1번 사이에 확 낑겨서 뼈가 웃자라서 인대가 두터워져서 눌려져 있었는데요. 요거를 넓혀 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배관이 3 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엑스레이 화면에서도 하나, 둘, 셋, 그래서 1cm 정도 되는 절개창 3개를 이용해서 쇠구멍을 뚫어서 넓혀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하시고 난 다음에 우측 방사통이 매우 좋아지고 젓가락질 기능도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손끝에 무딘감은 좀 남아 있는데 상당히 힘든 통증이 많이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 디스크 치료에 있어서 내시경으로 잘 치료된 사례들을 봤어요. 근데 내시경 치료가 모든 경추 질환을 다 치료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에서 많이 효과적인 거는 사실이고, 수술의 기법이나 이런 기구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정말 많은 병변을 다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만일에 앞쪽에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는 골화증이라든지, 또 앞쪽에서 디스크를 제거해서 척수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또 전방 유압술이나 인공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가 흔히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간공 협착증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는데, 또 척수병증이나 이런 데서는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있어요. 근데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척수병증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 위에가 망가진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경추 내시경을 통해서 깎아서 넓혀 주면은 앞쪽으로 다시 수술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피해 가지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5 번, 6 번에 유압술을 받았어요. 근데 6 번, 7 번이 인전마디 변성이 생겨서 추간공 협착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 만일에 앞쪽으로 또 들어가서 추가로 수술도 가능하지만 그때 이제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거든요. 앞쪽에는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할 때 부담감이 있는데, 뒤쪽에서 그걸 효과적으로 깎아서 넓혀 주기만 해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이 내시경 수술이 목 디스크나 목 협착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뭐죠? 이러한 경우에 좋아질 수 있다는 이제 의사가 판단하는 거고, 또 의사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치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숙련도에 따라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환자한테 치료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내시경을 가지고 요 정도 치료를 하시고, 이 선생님은 내시경을 가지고 대부분을 하시고, 이 선생님은 나는 내시경보다는 앞쪽으로 전방 유압술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렇게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와 같은 퇴행성 질환들은 의사들마다 본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요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아마 진료를 보실 때나 아니면 가족들이 병에 걸려서 뭔가 '선생님들마다 왜 이야기가 다르지?' 하고 답답할 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목 디스크와 목 협착증에서 내시경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환자 사례 2가지 잘 치료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았고요. 예.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주셨던 김숙자 님께서도 한번 이야기를 줄게요. 자, 김숙자 님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도리도리 운동 세게도 안 하고 살살 했는데 오른쪽 목이랑 귀, 얼굴 쪽이 아주 약하게 저림이 생겼습니다. 좀 지나면 없어질까요? 목 디스크는 살짝 있는데 신경 누를 정도는 아니라 했거든요. 심각한 증상일까요?" 제 생각에는 심각한 증상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않아 보이고요. 우선은 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도리도리 운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얼굴 쪽의 저림은 목하고는 연관성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약한 저림이라고 하신다면은 주관적인 증상일 수 있고, 그냥 일시적인
트랜지언트한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심각한 거라고 판단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근데 감각의 저하가 되거나 좀 이상한 느낌이 계속되면은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선생님들의 진료를 보시고 한번 판단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구자영 님께서 본인인가요? 마른 체형의 30대 여성? 네. 구자영 님께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똑바로 누우면 "악."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허리의 신경이 이 순간적으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대요. 방사통이 엉덩이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신경이 꼬이는 느낌, 침대에서는 괜찮은데 이불은 아무리 두껍게 깔아도 허리 신경 통증이 있어요. 평소에는 허리 아픈 증상 없어요. 오직 누울 때만 그래요. "원인이 궁금해요."라고 했거든요. 물론 원인은 구조를 확실하게 봐야 되니까 MRI 검사를 보고 판단을 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예컨대 추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는 아무래도 그 매트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쿠션감이 있겠죠. 근데 이불이랑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불을 얼마만큼 많이 깔아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봐야 되겠는데 정말로 진짜 침대처럼 깔아 놨다 매트리스를 그러면은 뭐 저도 다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일에 추리를 해 보자면 이제 누우면서 요렇게 허리가 굽지 못하고 펴지면서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허리의 각도가 변하면서 당기는 증상도 생기고 디스크에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찌릿한 증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추리예요, 추리. 예,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구자영 님도 질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빠삐꼬 님이군요. 빠삐꼬 님 거는 질문이 아니고 멘트이시네요. MRI 보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고 인지하기예요.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MRI를 준비해서 MRI에 대해서 한번 판독을 해보고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바로 다음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수염 고래님 질문도 한번 대답해 드려 볼게요. 흰수염 고래님께서 목 디스크 예방이나 개선에는 팔 뒤로 신전하는 맥켄지 신전인가? 그게 최고인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게 뭐 최고의 신전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예. 신전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상 원리가 다 같아요. 척추의 C형 커브를 유지하고 그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올려 주고 추간공을 개선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맥켄지 하는 거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장 인용이 많이 된 거예요. 예. 제일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알린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따와서 그걸 많이 인용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운동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맥켄지 운동법에 대한 그 실제 책이나 그림 보시면 되게 놀라실걸요? 거의 흑백 사진이에요. 진짜 오래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2025 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운동법은 계속적으로 발전돼서 워낙 많고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교과서도 찾아보고 근거를 찾다 보니까 그러한 운동법에서 맥켄지 신전 운동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엄청난 비법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디스크가 그 운동을 통해서 쑥 들어가고 협착증이 사라지고 그런 거는 의사로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신전 운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자세와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대답해 드릴게요. 456 번님께서 가끔 자고 일어날 때 목이 아플 때가 있어요. 목이 아파서 옆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몸을 통째로 돌려야 돼요. 이런 경우 목 디스크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목이 아파서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몸을 돌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목의 강직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해 보셔야 돼요. 체크해 보셔야 되고 빨리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체크를 해서 디스크의 상태가 어떻는지 이런 것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일에 지병이 있는 사람들, 파킨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육과 관련된, 아니면 운동 기능과 관련된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검사를 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 갑자기 목이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병도 생길 수 있고, 또 디스크의 손상도 심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보시는 증상은 분명히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김철희 님 거 보겠습니다. 김철희 님 질문은 "신경통이 있고 근육통이 있던데 도수 치료는 둘 모두에게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근육통에만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도수 치료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도수 치료를 직접 하는 의사도 아니고 도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로 도수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물리치료사들하고도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환자 프로그램을 짜는데요. 도수 치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통증 도수, 그다음 또 하나는 운동 도수, 이건 것 같은데, 통증 도수는 쉽게 말해서 근막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통이라든지 근막 통증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신경통은 교정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추간공의 간격을 넓힌다든지 추간공의 곽인장을 막아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약간 운동도수의 성향을 갖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수요법에 효과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한 번의 치료로는 좀 불가능하고 여러 번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단점일 수는 있는데, 진입장벽이 낮고 치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상당히 괜찮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갑자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자영 님이 추가 질문이라고 주셨네. "이불은 매트리스 두께만 깔아도 매트리스 같은 쿠션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예, 맞아요. 쿠션감이죠. 뭐 마른 체형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근육이랑 지방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자가 되어지면서 당겨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척추는 깨끗하고 자골신경이 당겨져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 펴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되게 골반각이 큰 사람이면 좀 힙업도 되어져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우면서 마른 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펴지면서 약간 당겨지는 효과가 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허리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자골신경통일 수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그냥 기본 검사니까 나의 척추 각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자영 님 같은 경우에는 늘상 그런 증상이 있다면 MRI 검사 찍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또 볼게요. 섬섬옥수 님이네요. 바로 지금 들어오셔서 물어보셨는데 자기 증상이 목 디스크인지가 궁금하시대요. 50일 전쯤에 자다가 삐끗한 거죠. 그리고 웨이트 가서 가슴 운동 중에 견갑골 날개뼈 통증이 어서 멈췄고, 그다음 왼쪽 승모의 목을 돌릴 때마다 통증이 있대요. 통증외과 주사 두 번을 맞는데 호전되는 느낌이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엑스레이로 디스크 판별이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예, 맞아요. 엑스레이로는 디스크 판별이 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바로바로 MRI 찍을 수는 없고, 또 목 디스크라든지 목 협착증이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좀 빨리 낫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아요. 반응도 잘하고. 그래서 주사 치료 2회 정도 한 거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약도 당연히 먹었을 거고. 근데 계속적으로 증상이 있으면 신경이 많이 눌리는 건지 어떠는 건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MRI 검사는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2달 정도 된 거잖아요. 목 디스크 증상은 맞기 때문에 고걸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을 왼쪽 대각선 뒤로 젖히면 왼쪽 손끝이 살짝 저리는 증상이 있습니다라 했죠.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서 보여 드렸죠. 스퍼링 테스트 그죠? 예. 이거는 검사해 봐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없고 뒤로 젖히거나 하면 손끝 저림도 있으면 뭔가 문제가 쪼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선 목수님은요. 자 다음 오리카이 씨님 질문 마지막인 것 같네요. 이거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C자형도 경추 추간공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피디님 오리카이 씨님 그 중간에 질문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자형이나 일자형이나 뭐 아니면 역C자형이나 추간공 협착증은 다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의 간격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거니까 목의 커브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C자형 커브를 갖고 있다 보면 목의 디스크에 들어가는 부하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거북목이나 역C자가 돼서 변성이 온 경우가 협착증이 훨씬 심한 건 맞습니다. 근데 C자형도 발생은 할 수 있어요. 오리카이 씨님께서는 목 디스크 시술을 했다고 아까도 말씀하셔 가지고 본인 이야기를 쪼끔 더 하셨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어 보고 대답을 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할게요. 시술을 받으셨어요. 목 디스크는 시술에도 반응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허리 시술에 비해서 낫는 경향도 강하고 잘 나을 수 있어서 고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시술 부위에 통증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약 복용을 하고 있고 하루에 3번, 한 번에 9알 정도를 복용하는데 한 번에 9알이면 쪼끔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시술하고 아직 통증이 안 나아졌을 때도 다리도 많이 걸어도 피곤할 수도 있을까? 머리 아픈 게 신경 차단 준사 영향일까? 시술 부위 통증일까? 57일 지났는데 오리카이 씨님 고생이 많군요. 우선은 오리카이 씨님 2달 정도 된 시점에서 시술 효과가 빛을 발휘하지 못했으면은 시술은 치료 실패를 가능성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의 증상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술을 받기 전에 아팠던 증상은 다 없어졌고 지금은 요 증상이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시술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고 무언가 척추의 커브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 이외의 것들이 혹시라도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목 디스크 시술을 하셨던 그 증상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리카이 씨님께서 목 디스크 시술을 했던 주증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어서 해결이 거의 잘 안 됐다면 2달 정도 됐는데 해결이 안 된 거면은 시술 효과는 없는 거에 거의 가까운 거고 치료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술은 비수술적 치료를 의미하게 되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또 치료가 용이하고 그리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인데 만일에 효과가 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곱씹어서 시술이 아닌 수술적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들은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 고민하는 증상들하고는 쪼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MRI 소견과 함께 다시 한번 현재 상태를 재점검하고 예 그다음에 치료 여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 거는 시술 전 증상은 개선이 되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이후에 남아 있는 불편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은 충분히 생활 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 재활요법을 통해서도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은 증상이니까 한번 조절해 볼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의 양도 쪼끔 줄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무튼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또 이제 대면이 없이 이루어지는 상담은 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항상 "한번 추리해 보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믿고 가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진료하신 여러분들의 주치의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믿고 따라가시고, 항상 대면 진료가 특히 척추 질환에서는, 통증 질환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경추 디스크 협착증에 대해서 내시경 수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치료가 잘 처리된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MRI 공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준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